찬 공기가 내려앉은 음력 10월 무렵 본격적으로 월동 준비가 시작되는 시기다. 약초꾼 강명권 씨도 아침 일찍 장독대 순찰에 나섰다. 장독안을 꼼꼼히 살핀다. 이거는 이제 간장하고 분리해가지고 된장만 모아놓은 건데 이게 2017년도에 담근 된장이에요. 간장이나 된장이 한 5년만 숙성된 걸 먹으면은 간장, 된장 자체로만으로도 약이 돼요. 이게 이제 워낙 오래돼 놓으니까 위에는 버슬버슬하게 말랐는데 속에는 이렇게 색상이 이쁘죠. 아, 된장이 노랗게 숙성이 잘 됐네. 어디 하나 맛을 볼까? 맛있다. 오래 묵힐수록 깊고 진한 맛을 띠는 재래식장. 이번엔 간장독 뚜껑을 열어본다. 이야, 간장꽃이 핀 게 아주 좋습니다. 이 위에 이게 이제 간장꽃이에요. 요 꽃이 피면은 간장이 굉장히 맛있어져. 달다. 오늘은 된장 간장의 기본이 되는 메주를 쑤는 날. 그런데 평범한 메주가 아닌 듯하다. 갖가지 말린 약초가 한가득이다. 오늘 약초 메주를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약초 메주가 뭐예요? 이제 약초 메주라는 거는 그냥 보통 일반 가정에서는 그냥 이제 물에다가 콩을 삶아서 메주를 만드는데 저는 특이하게 오래 전부터 이제 이런 약초들을 이용해 가지고 메주를 만들어요. 요거는 온나무, 또 요거는 꾸지뽕나무, 또 이거는 토복령, 청미래등쿨, 또 이제 요거는 돌콩하고 새콩하고 여우콩하고 세 가지. 이거는 쌀이나무. 엄청 가네요, 진짜. 예, 그러니까 총 30가지가 들어가요. 신기한 게 그렇게 30가지의 약초 향이 메주를 만들었을 때 메주 향을 그러니까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게 전 특이한데요. 그 약초 향이 너무 많이 나면은 그 약재 버리고 또 다른 약재를 넣어가지고 해보고, 또 너무 쓴맛이 나면 또 다른 약재를 넣어서 해보고, 그렇게 몇 년을 실패를 하고 나서 이제 터득한 약초 레시피입니다. 맨 먼저 준비한 약초를 가마솥에 넣고 우려낼 준비를 한다. 재래식 그대로 장작도 팬다. 이때 장작의 종류에 따라 불의 세기도 달라진다. 불 때는 나무는 이제 이게 참나무입니다. 꼭 뭐 참나무로 떼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제 나무들 중에 화력이 제일 강하고 또 오랫동안 숯에 열이 남아있는 게 이 참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참나무로 장작을 만들고 있습니다. 잘게 팬 장작을 차곡차곡 쌓아 아궁이에 불을 지핀다. 이 약초 다리는 시간은 대략 한 2시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약초 2시간 삶고 나서 약초 건더기 건져내고 그 물에다가 이제 콩을 삶는 거는 한 4시간 반 정도. 예부터 음식 맛은 장맛이요. 장맛이 좋아야 집안이 번성한다고 했다. 그만큼 한국 음식 문화의 뿌리이자 귀중한 세시풍속으로 자리 잡아온 장담그기. 메주가 그 장맛을 결정짓는 만큼
시간과 정성, 경험과 인내심은 필수다. 약물이 아주 노랗게 잘 우러났습니다. 콩은 하루 전날 꼼꼼히 선별하고 세척하여 충분히 불려둔다. 이제 약초물에 콩을 넣고 삶아줄 차례. 센 불로 팔팔 끓일 때는 물이 넘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때 알아두면 좋은 비법 한 가지가 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웬 된장을 집어넣으시려고 그래? 예, 이게 콩물이 솥 밖으로 넘쳐나 버리면 콩이 맛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선조들은 이 콩물이 넘치지 않게끔 이 묵은 된장을 섞어 주더라고요. 그렇게 섞어 주면은 콩물이 끓어 넘치질 않아요. 아 그게 왜 그러죠? 글쎄요, 저도 그거는 확실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선조들이 계속 이어오던 어떤 뭐 꿀팁이랄까요? 그렇게 사소한 과정 하나하나가 매주의 맛과 품질을 결정짓는다. 가마솥 바닥에 콩이 누르붙지 않게 저 삽으로 한 번씩 중간중간에 한 번씩 휘저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콩을 위로 올리고 위에 있는 콩을 밑으로 내리고 그런 작업을 해야 돼요. 계속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때는 귀찮아서 이런 까지 생략해버리고 속성으로 만드는 방법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봤었는데 나중에 간장, 된장 맛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만든 거에 비해서 맛이 적더라고요, 그거는. 자, 콩을 이렇게 이제 눌러봤을 때 이렇게 잘 으깨지면은 이제 메주를 만들 준비가 된 겁니다. 푹 삶아진 콩은 식기 전에 건져낸다. 그때 고소한 냄새를 맡고 방앗간 손님이 찾아왔다. 아 이거 저 매주 써야 되는데 다 주워 먹으면 어떡해요? 맛있네. 예? 맛있어. 옛날부터 다 그랬어. 맞아요. 옛날에는 누가 저는 게 아니라 다 그랬어. 덩달아 제작진도 맛을 본다. 엄청 고소. 옛날에는 그 콩 삶는 날은 시어머니가 며느리들한테 밥을 안 줬대요. 자꾸 이 콩을 맛있다고 주워 먹으니까 배부르다고 밥을 안 먹였다 그래. 약초물에 콩 삶는 데만 반나절. 이제 삶은 콩을 잘게 으깨줄 차례다. 두꺼운 비닐을 깔고 자분자분 발로 밟아 입자를 곱게 만들어준다. 그리고는 마지막 과정. 사각틀에 보자기를 깔고 빻아둔 메주를 꽉 차게 담아 네모 반듯한 형태로 성형한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아침부터 약초 삶고 그 삶은 물에 콩을 삶고 그 삶은 콩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메주입니다. 근데 흔히 못생긴 걸 메주라 그러는데 너무 이쁜데요. 드디어 이제 1년 먹을 양식이 준비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메주는 또다시 3개월간 발효의 시간을 거친다. 건조 작업도 전통 방식 그대로 볏짚 위에서 말리는 게 좋다. 현대에 와서 밝혀진 바로는 짚에 있는 고초균이 콩과 만나서 아주 맛있게 발효가 되는 그런 효과를 발휘를 한대요. 정성스런 손길로 빚어낸 약초 메주. 올겨울 구수하게 하얀 꽃 피우며 춘삼월 장 담그는 날을 기다린다.
아이고 쌀쌀하다.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요즘입니다. 여행은 물론이고 직장, 모임, 식당 등 다양한 일상의 변화가 찾아왔잖아요. 그중에서도 그 변화를 가장 크게 체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북적대던 거리에 인적이 드문 풍경을 보면 마음이 쓸쓸해지잖아요. 이 길이라는 게 매일 걷고 지나치는 곳이라서 그 중요함을 잊고 살지만 우리가 가야 할 곳의 방향을 안내해 주기도 하고 각각의 공간을 연결해 주는 통로의 역할을 하기도 하죠. 오늘 제가 찾은 이곳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길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장녕 남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녕 남지는 참 주는 것이 많은 동네입니다. 봄이면 웅어떼가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오고 가을이면 씨알 굵은 땅콩이 모래밭을 가득 채우지요. 그리고 그 중심엔 사계절 아름다운 남지 개비리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해설사님,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네. 저는 창녕군 문화관광해설사 여영진입니다. 예, 예, 오늘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 걸어볼 길이 예. 남지 개비리길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름이 굉장히 좀 독특하거든요. 예, 개비리길. 예. 뭔가 좀 숨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개비리길은 예. 비리는 이 고장의 방언이 벼랑의 방언입니다. 아, 근데 예. 개자는 물가, 바닷가나 강가나 물가를 갯가라고 그러죠. 아, 객가. 예, 그래서 물가에 있는 벼랑길. 아. 그렇게도 하고 예. 또 개가 이렇게 다니면서 예. 길을 만들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또 개가 다니던 벼랑길이라고 개비리길이라고 합니다. 개가 다니던 벼랑길. 뭔가 좀 이렇게 호기심이 있는데요. 예, 예. 어디로 가야 되죠? 한번. 예, 이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네네네. 예. 네. 하하, 이름부터 심상찮다 했더니 아, 좋다.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풍경입니다. 깎아지른 마분산 절벽 아래 낙동강을 따라 펼쳐지는 좁은 오솔길. 아우, 경치가 좋네. 이 길을 개가 걸어 다녔다는 거죠? 근데 여기 영아지 마을에 예. 그 항시 어른이 예. 개를 키웠는데 예. 개가 새끼를 11마리 낳았어요. 근데 애미가 젖꼭지가 10개밖에 없어. 예. 그 한 마리가 젖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못 자라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어느 정도 개가 다 자라고 나서 이 항시 어른이 남지장에다 그 새끼 10마리를 내다 파는데 한 마리는 너무 잘 안 컸기 때문에 자기가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저쪽에 창나루 떡으로 딸이 시집을 갈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한번 친정에 오갖고 아버지한테 개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새끼를 딸에게 줬는데 딸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애미가 매로서 젖을 먹이는 거예요. 아, 근데 한 번은 눈이 굉장히 많이 와서 아, 오늘은 젖먹이러 안 오겠구나 했는데 또 젖먹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도대체 어디로 해서 오나 하고 한번 뒤를 따라봤더니 이 길로 했어요. 왔다 갔다 했다고 그럽니다. 아, 개가. 예. 그 개가 이렇게 맨날 젖먹이로 왔다 갔다. 예, 했네. 예, 젖먹이로 아이고, 참. 모성애가 강한 게죠. 그러네요. 그 젖먹이로 오면서 경치도 구경하고 그러네. 하하, 영특한 누렁이 덕에 비로소 세상에 알려지게 된 개비리길의 존재. 지금은 낙동강 비경을 볼 수 있는 창녕의 명소로 자리 잡았지만 과거 주민들에겐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던 유일한 통로였답니다. 이 길은 아주 옛날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길이? 아, 옛날에는 이렇게 길이 없었죠. 옛날에는 예. 아주 절벽길에 저쪽에 사는 그 시골 사람들이 예.
도로가 마땅하게 나지 않으니까 위험해도 이 길로 다녔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마삭줄이 이렇게 많이 아, 있는데 예. 아까부터 계속 마삭줄이 이렇게 많아요. 이 마삭줄이 이 길을 걸쳐서 이렇게 강까지 걸쳐져 가지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옛날에는 이 다닐 때는 마삭줄에 발에 걸리면 넘어지니까 마삭줄을 발에 안 걸리게끔 조심해서 이렇게 다녔습니다. 예. 다녔는데 지금 사람이 워낙 많이 다니다 보니까 길에 마삭줄이 다 없어진 겁니다. 옛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벼랑간 시원한 대나무 숲이 등장합니다. 와, 이거 갑자기 대나무 밭이 나타나니까 무슨 완전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데요. 야, 이거 언제 이렇게 대나무 밭을 이렇게 조성을 하신 거예요? 아주 옛날에 여기 집이 한 3채 정도 있었답니다. 주막도 하나 있고. 주막? 예. 그래서 그때 그 집 뒤쪽에 대나무 밭이 있었는데 그 집들이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이 대나무가 앞으로 뻗어놓아갖고 대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번식한 것 같아요. 계속 오솔길이 있다가 이렇게 넓은 대나무 밭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네요. 저 뒤쪽에서 대나무 밭이 있었는데 이까지 뻗쳐놓은 거죠. 그러네요. 약 14만 그루의 대나무가 자아내는 개운하고 청량한 분위기의 중림 쉼터. 개비리길의 인기 코스 중 하나라는데요. 그때 대나무 숲 한편 독특한 나무 한 그루가 눈길을 끕니다. 이 나무를 보니까 마치 이제 막 두 사람이 안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 새끼손가락 약속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열리지 맞죠? 보통은 열리지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열리지는 다른 나무끼리 서로 만나서 부대끼다가 보니까 몸이 붙어서 자라나가는 게 열리지고 이 나무는 같은 나무가 밑에서부터 같이 올라와서는 서로가 이렇게 몸을 부대끼고 크기 때문에 열리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나라의 현종이 양귀비와의 사랑을 들어보셨죠? 아시죠? 거기서도 보면 너무 두 사람 사이가 좋아서 그 당대의 시인이 비익조나 열리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비익조는 암수가 만나야만 날아갈 수 있는 새입니다. 전설 속의 새지만 그래서 열리지와 열리목, 비익조 이렇게는 서로 잘 지내는 사람 부부 사이고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개비리끼리 품은 자연의 신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선조들의 옛 풍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또 하나의 나무를 찾았는데요. 감나무 시집 보내기. 어째 감나무를 어째 시집을 보냅니까? 이 감나무가 해거리 아시죠? 해거리 알죠? 1년은 많이 열리고 1년은 또 좀 잘 안 열리고 맞습니다. 그 해거리를 할 때 해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감나무를 힘들게 만들면 상처를 주면 살기 위해서 해거리를 안 하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래서 이 옛날 방식에 돌을 끼워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감나무밭에 나무 껍질 벗기는 거 혹시 보셨죠? 봤습니다. 그 껍질을 벗겨도 해거리를 안 한다고 합니다. 남지 개비리길의 코스는 총 6.4km. 평탄했던 3km 남짓의 벼랑길이 끝나면 본격적인 오르막 마분산길로 접어드는데요. 지금 산이 높이가 얼마나 되죠? 여기 최고 높은 곳이 180입니다. 근데 180m밖에 안 되는데 올라가는데 좀 힘드네요. 숨이 좀 차는데. 야, 오랜만에 운동이 됩니다, 운동이. 그 여기는 높지 않은 산이지만 운동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말의 무덤이라고 마분산이라고 들었거든요. 요 이름 뒤에 숨은 그 역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임진왜란 때 각배우 의병장이 여기서 아주 신치를 기모란 전법을 써서 전투를 해서 백전백승을 했다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각제우 의병장 말이 여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묻었다 해가지고 말무덤인데 또 어떻게 보면은
말자는 크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말벌, 말매미 이런 식으로 그 의병들을 묻은 큰 무덤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월의 풍상이 허물어져 자세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 고장의 역사입니다. 한편 소나무로 빽빽하게 뒤덮인 이 숲에도 특이한 나무 한 그루가, 아니 6그루가 있다는데요. 이름하여 육남매 나무. 진짜 나무에 나무가 한 그루가 서 있네요. 저 나무가 뭐라고요? 소나무가 예. 오형제죠. 가지가 5개 있는데 삼벚꽃의 씨가 저 가운데 딱 들어가고 벚꽃이 올라서 지금 이 봄 되면 꽃이 핍니다. 벚꽃이. 아유 신기하다. 어떻게 나무 사이에 뿌리를 박고 지금 네. 자라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솔나무만 있으면은 오형제라고 할 낀데 삼벚꽃이 가운데 있으니까 남매라고 부르잖아요. 육남매. 용남매. 예. 그런데 평화롭던 마분산에 다시 곧 위기가 찾아왔답니다. 그 6.25 전쟁 때 격전지였던 그리고 또 최후의 방어선이었던 박진 지구 전투가 있었던 박진 나루가 있습니다. 북한군이 이 낙동강을 건너왔을 때 우리는 95%를 점령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5%가 부산인데 그 5%를 남겨두고 전투에서 지고 후퇴를 하게 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전투를 이기지 못했으면은 북한군이 계속 밀고 내려가서 부산까지 함락이 됐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아찔한 일입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여기 전투에서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군이 못 내려갔죠. 6.25 전쟁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예. 그런 전투였네요. 여기가. 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네. 이제는 이 아름다운 풍경을 지키는 일만 남았겠지요. 맑은 공기에 한숨 돌리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여기는 6.25 전쟁 이후에 이 산이 민둥산이다 보니까 목동들이 여기서 풀을 많이 소풀을 먹이로 많이 왔습니다. 그렇기에 소를 데리고 올라와가지고 소가 풀 뜯어먹는 사이에 이렇게 돌에다가 이름도 새기고 글도 새기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목동들이 새겨놓은 글을 보면은 나무 심어 사태 막자 이렇게도 써놓고 또 자기 이름들은 저기 정규한 또 뭐 전종규 이렇게 다 새겨놨죠. 이분들이 여기 새겨난 이름이 6사람이죠. 근데 2사람만 돌아가시고 4분은 아직 살아 계십니다. 아 그래? 이거 뭘로 이렇게 글을 새긴 거죠? 그 6.25 전투 때 이쪽이 격전지였으니까 그 탄피라고 그럽니까? 총알. 예, 그런 거를 이런 데만 있는 거 주워 가지고 이렇게 벽에 새겼다고 그럽니다. 글씨가 굉장히 반듯반듯하게 잘 쓰신 편이에요. 자그마한 몸집으로 수많은 사양과 역경을 묵묵히 견디어준 마분산과 개비리길. 새삼 고마운 마음을 느끼며 마지막 코스 창나루 전망대로 향했는데요. 여기가 전망대구나. 와. 유유히 흘러가는 낙동강 물결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네, 여기가 남강하고 낙동강이 만나는 곳이랍니다. 그리고 함안군하고 의령군하고 창녕군이 만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개비리길. 이름도 꽤 독특한데 풍경도 독특한 이름만큼이나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풍경 뒤에 숨어 있는 우리의 지난 과거의 역사 이야기도 참 흥미롭습니다. 꼭 한번 들리셔서 휙 한번 둘러보시기를 감추합니다. 아유 좋다. 야. 사계절 각기 다른 풍경으로 오가는 이들의 말없는 동무가 되어주는 길. 창녕남지의 겨울은 오늘도 고요하게 흘러갑니다.
지금 6시도 안 됐어요. 5시 47분입니다. 올 겨울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도 많은데요.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아, 너무 춥다. 저희는 지금 서울로 갑니다. 이 새벽부터 왜 서울에 가냐고요. 새해를 맞아서 우리 진짜 배기가 새로운 마음으로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또 어떤 새로운 인연과 또 맛있는 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가 되네요. 경남에 있다가 여기 와보니까 확실히 다르다는 게 느껴집니다. 지금 출근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엄청 막히거든요. 이런 거 보니까 진짜 서울 살려면 정말 부지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스님, 저 왔어요. 혜민 씨. 네. 세상에. 온다고 고생했네. 안녕하세요. 어서 와. 잘 계셨어요? 눈이 안 녹았네요, 아직. 여기도 서울에서 네. 이 꼴짝이잖아요. 산꼴짝이 같이. 올해 눈 구경 처음이에요. 아유, 혜민 씨 들어와. 네. 멀리서 온다고 했었네. 안녕하세요. 눈 교육실에 수고 많으셨어요. 혜민 씨를 기다리는 사람. 많이 뵌 분인데요. 상암으로 30번 경북진 금나나.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손소독제 다 바르셨고. 네. 지금 연말이라 바쁘잖아요. 네, 저 그날. 이제 종강하고 이제 성정 처리하고 행정 처리일만 이제 남아서 그래도 한숨 놓는 타임이에요. 우리가 몇 번 약속했는데 서로 이렇게 네, 못 맞췄잖아요. 맞아요. 세 코로나 번째 덕분에. 만에. 세 번째 만에 네. 조우를 했어요. 네. 우리가 지역 방송이긴 하지만 방송을 유튜브로 해서 지금 보기 때문에 네.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보시기 때문에 금 교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여기서 하게 된 네, 거지. 저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미 씨 새벽에 출발해서 오셔서 네. 몸이 추울 텐데 아무리 차 안이라고 해도 그죠? 산소도 부족하고. 맞아요. 오늘 손발이 시릴 정도로 춥더라고요. 네. 근데 교수님도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 참 반가워하실 것 같거든요. 인사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동국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금나나라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어떤 소개가 필요할까요? 네. 저는 학생 때 책도 읽었거든요. 아, 네. 네, 저희 학교 다닐 때 한창 그 책이 유행을 했었는데 또 약간 열심히 좀 진취적으로 사는 여성? 이런 분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꼭 뵙고 싶었는데 방송에서 뵙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시잖아요. 다들 잘 아시지만 미스 코리아 진도 하셨고 의대를 다니다가 또 그만두고 하버드도 가셨고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요? 왜 부족한 게 없으세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20대시죠, 우리 아나운서님. 지금 돌이켜보면 저는 이제 30대 후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20대를 돌이켜보면 그때는 어떤 도전을 할 때 내가 실패할까 성공할까 그거에 대해서 전혀 걱정 없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으면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껏 도전했던 시기여서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사실 도전도 도전이지만 금 교수처럼 자기 관리를 잘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거의 완벽할 정도로,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있구나. 약간 선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기꺼이 한껏 도전 의식을 갖고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가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지. 그죠? 그 과정이. 그럼 그 과정이 아름다우면 결과도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근데 스님 제가 금수함은 자주 갔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서 그런지 막 까불까불했었는데 여기 오니까 또 좀 낯설기도 하고요. 네, 이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 공간? 네. 여기는 이제 제 서울 숙소고요. 제가 이제 조계종에 오래 근무를 했잖아요. 14년을 지냈더라고요. 네, 물론 숙소를 주시기도 하는데 숙소를 안 줬던 기간도 많거든요. 바로공양을 운영할 때는 숙소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지냈죠. 그러다가 이걸 이제 새를 얻어서 들어오게 됐는데 어쨌든 아쉬람처럼 서울에 오면 내가 편안하게 쉴 곳. 오늘 이 차도 맛이 참 독특한 것 같은데 어떤 차인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스님? 이거는 봉황 단총이라고 그래가지고 송나라 때 차를 만드는 기술을 그대로 재현해서 만든 차예요. 따뜻하게 드세요. 아침도 안 먹고 왔는데 몸이 싹 녹는 것 같아요. 노곤해져서 왠지 촬영이 다 끝난 것 같지 않으세요? 이제 시작인데. 인절미 오늘 우리 차 선생이 해오셨어요. 떡 선생님이라서 떡을 새벽같이 해왔네. 여러분들 드린다고. 인절미. 먼 길 오셨으니까 먼저 드셔보세요. 스님은 맛 안 보셔도 될까요? 예, 저는 방송을 저는 항상 할 때 새벽형 인간이니까 아침을 아주 잘 먹어요. 차, 뭐 과일까지도 다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지. 근데 두 분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박사 과정을 끝나고 이제 한국의 교수로 임용이 됐는데 동국대학교로 임용이 됐어요. 불교대학교잖아요. 그리고 임용되고 나서 이제 택시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었는데 그때 스님께서 같이 출연을 해주셔가지고 그 이영자 씨랑 같이 이곳에 와서 같이 공양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는 기억나요. 그 스님께서 연자죽을 끓이셨는데 이영자 씨께서 너무 맛있으시다고 그 2그릇을 드셨던 게 기억나요. 또 그 당시 우리 스님께서 동국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하시고 계셨어요. 마지막 학기셔가지고 이제 또 졸업식이시니까 그때 또 저는 꽃 이제 들고 그때 가서 졸업은 제가 수료는 2011년도에 했죠. 근데 논문 쓰고 17년도에 학위를 받다 보니 그 시점이에요. 나나 씨 알게 된 게. 방송에서도 만나시고 또 학교에서도 만나게 되시고 굉장히 인연이 깊은 것 같아요. 우리 나나 씨는 영양학이잖아요. 자주는 못 보지만 볼 때마다 보면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한다는 게 음식이 있다고 그래서 맛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나치게 먹지 않아. 정말 딱 먹을 양만 본인이 생각한 양만 딱 드시고 딱 내려놓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저녁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음식점이니까 이것저것 많이 넣고 먹는데 그 샐러드 이만큼 먹고 말더라고요. 와, 미녀는 역시 다르구나. 아니요, 스님 앞이어서 그런 거 혼자 있을 때는. 진짜요? 근데 우리 혜민 씨는 내가 봤을 때 굉장히 잘 먹거든요. 잘 먹는데 이 친구도 뭐 끊임없이 자기 나름대로 조절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어렵죠. 이런 체형을 유지하고 있는. 체형 유지가 어렵죠. 제가 금수암에 가기 전까지는 조절을 잘 못했어요. 과식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대충 먹고 빨리 먹고 아무거나 먹었었거든요. 근데 스님을 뵙고 나니까 음식의 재료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이게 몸에 들어왔을 때 어떤 작용을 할까 고민을 막 하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주변 환경의 영향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양 조절이 힘든 케이스 중에 하나였는데 제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있냐면 아무리 맛있는 게 있어도 딱 배가 부르면 중간에 젓가락을 딱 놓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 학생이랑 밥을 먹을 때 너무 신기했어요. 그 현상이. 넌 어떻게 그거에 가능해? 그러니까 저는 배부르면 아무리 맛있어도 더 이상 못 먹겠어요 그러던데 그 학생이랑 몇 번 밥을 같이 먹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습관이 저한테 배워서 어느 순간 저도 딱 배가 부르면 음식이 남아도 딱 멈추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만나서 또 그런 네. 어떤 습이 생기셨듯이 주변 환경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식생활에 있어서. 근데 사실 음식이라는 게 한 번 먹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매 끼니 마치 성스러운 어떤 행사를 우리가 거치는 것처럼 하루 세 끼를 계속 먹어야 되잖아요. 오늘 먹었다고 내일 안 먹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자기가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좀 가시겠다 싶으면 다음 날은 조금 조절식을 하고. 그렇게 어떤 밸런스를 계속 맞춰가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서울에 와서 며칠 만난 친구들을 보면 제일 어려운 게 야식이래요. 왜냐면 저녁에 모이고 집에 식구들끼리 모이더라도 늦게까지 깨어있기 때문에 9시, 10시 되면 뭔가를 먹지 않으면 궁금해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가져오면 마치 그냥 홀린 것처럼 먹는데요. 먹고 후회를 하는데 일단 먹는데요. 세속 사람들은 그 생활 패턴이 밤늦게 이루어지니까 깨어있는 시간이 그만큼 많잖아요. 그러니까 허기도 더 많이 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땐 그러죠. 이렇게 뿌리채소를 삶아서 놓고 먹고 싶을 때 그냥 차라리 그걸 먹어라. 그러면 그건 포만감은 주지만 배는 그렇게 과하게 힘들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야식의 묘미는 왜 처음에는 아 그래 건강한 음식으로 먹어야지 허기만 달래야지 이러고 시작이 됐다가 뭔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야채를 먹다가 나중엔 결국 달콤, 느끼, 짭조름 그쪽으로 가야지만 그 야식에 대한 욕망이 딱 끝나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요즘 배달업체가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맞아요. 전화만 하면 바로 집 앞으로 갖다 주니까. 맞아. 참 그 유혹을 어떻게 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진짜 고루한 거야. 야채 쪄서 현대인의 숙제인 거죠. 저는 이번이 3번째 방문인데 이곳에 지금 네. 바깥은 매우 춥잖아요. 네. 근데 이 공간 안에는 스님의 어떤 손길이 닿아 있어서 그런지 참 따뜻한 것 같아요. 스님. 저희가 이렇게 겨울에 깊숙이 들어앉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막 추운 것에 대해서 오싹오싹 하잖아요. 네. 따뜻한 것이 좋고 그걸 이제 즐겨야 되죠. 그 추위 속에서 따뜻함을 그리워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시간을 즐기면 되죠. 찾으세요. 자주 뵙지는 못해도 강렬하게 한 번씩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제 뵈면서 하는 학문이 같잖아요. 식품 영양이니까. 그 스님은 그런 학문적 지식도 갖고 계시지만 정말로 이거 뭐 스님께 명장 스님께 요리를 잘하신다라고 말씀하면 그게 좀 이상하지만 정말로 맛있는 것 같아요. 네. 저한테 그 고추장이랑 네. 연근 조림을 이렇게 가져다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 연근 조림을 먹다 보면 연근 다 먹고 나면 그 국물 소스가 네. 남잖아요. 그거마저도 제가 끝까지 다 밥에 비벼서 먹었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오늘은 이제 네. 보리 딩겨장 하나 드릴게요.